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논술의 달인 김정환 강사입니다. 오늘은 2020학년도 연세대 인문계 논술 문제를 같이 살펴볼 텐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작년에 직접 응시하고 합격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내일 아니면 모레 연세대 논술에 응시하러 가시는 분들일 텐데요. 이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저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구나, 저런 식으로 접근하면 합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살펴볼까요? 자, 문제 1-1번입니다. 보시면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관한 관점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시문 가의 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다의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하시오.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제시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에 대한 관점을 먼저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시문 앞부분을 좀 생략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원문은 따로 구해서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이 앞부분에는 이 제시문이 자살을 어떻게 살펴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다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자살이라는 문제가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이 이슈를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인데요. 이 제시문에서는 그 자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자살이라는 문제는, 이것을 다룰 때 사람들은 흔히 약간 감성적이 되기 쉽죠. 그래서 자신은 무엇을 제안하느냐,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체계적으로 접근하자.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이것에 대해서 rationality, 즉 합리성, 그리고 morality, 즉 도덕성, 이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자살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고 좀 체계적으로 다루자. 그 체계적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합리적인 측면으로서 이것을 보고 도덕적인 측면으로서 이걸 보고 나는 이렇게 이 자살이라는 문제를 살펴보겠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합리성에 대한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합리적이냐, 즉 end one's own life,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느냐, 즉 합리성의 측면에서 자살을 살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여기부터 보겠습니다. So we add up the total amount of pleasure. 인생의 모든 기쁨을 다 모으고 총량의 합을 만들고, and also add up the total amount of pain. 고통의 총량을 합산을 해보자. 즉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총량, 기쁨의 총량을 다 합쳐본 다음에 if the total is positive, 그 합친 값이 positive, 양의 값이라면, 그러니까 고통은 음의 값이고 기쁨은 양의 값일 텐데 그 총량을 다 합했더니 양의 값이라면 기쁨의 양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 positive 할 때는 your life는 worth continuing, 계속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다. 그런데 if negative, 음이라면, 그러면 고통의 양이 더 큰 거잖아요. 그럴 때 it is not, 그러니까 계속해서 살아갈 만한 가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suicide는, 자살은 can be rationally justified 될 수 있어요. under certain circumstances,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그 특정한 조건이란 것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고통의 총량이 기쁨의 총량을 넘어설 때는 합리적 관점에서 자살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제시문의 취지였겠죠.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시문나는 자살에 대해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보는데, 여기까지 본 걸 좀 정리를 할게요. 자살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래서 우선 합리성 측면에서 살펴봤는데요. 합리성 측면에서는 고통의 총량이 있을 테고 기쁨의 총량이 있을 텐데, 고통의 총량이 기쁨의 총량보다 클 때에는 정당할 수 있다. 여기까지 정리됐나요? 어렵지 않죠? 뒤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도덕성의 관점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시문 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Is it ever morally permissible? 도덕적으로 수용될 수 있느냐, 허용될 수 있느냐, to end one's own life? 자, 여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morality는
어떤 것을 다루냐면 right or wrong의 문제를 다룬다.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를 다룬다는 거죠. 조금 전에 합리성은 고통이나 기쁨, 즉 개인에게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접근했다면 이번에는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로 접근한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자. 어떤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 고장난 비행기를 계속 몰고 가서 만약에 이 비행기가 고장 났을 때 이 사람의 비행기가 어떤 민가에 떨어지거나 그러면 큰 손실이 나죠.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죽거나 다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비행기를 몰고 어떤 바다가 될 수도 있고 산이 될 수도 있고 가장 희생이 적은 곳으로 몰고 가서 비행기와 함께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그런 두 가지 상황이 됐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상황에서 첫 번째 선택은 staying 하는 거죠. in the plane에. 그리고 비행기를 몰아서 최소한의 데미지가 있는 곳으로 가는데 아마 그때 이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게 될 거예요. 비행기와 함께 떨어지겠죠. 그런데 또 하나의 선택지는 escape 하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지. 비행기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신을 살릴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very possibly 아주 큰 가능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겠죠. 비행기가 어떤 민가에 떨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럴 때 이 사람이 the former, 즉 비행기와 함께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해보자. 왜? 이 사람은 어떤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도덕적 의무에 대한 의무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스스로 죽는 것을 선택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겠죠. 타인의 많은 사람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스스로 자살을 선택했다면 이런 경우에 자살은 허용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이렇게 얘기하죠. To end one's own life는 isn't always morally permissible. 항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허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but it is sometimes permissible. 언제? 도덕적일 때, 다른 사람을 구하고자 하는 어떤 숭고한 목적과 같이 도덕적인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다. 이걸 여기까지 정리하면 재심은 나는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합리성의 관점에서는 고통의 기쁨보다 큰, 즉 개인의 이익의 측면에서 허용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라고 봤다면 도덕성의 측면에서는 오름의 경우 도덕성은 어떤 그 행위가 오름이라는 측면에서 정당화될 때 허용될 수 있다. 오름의 측면에서 정당화될 때 허용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살은 정당화될 수 있느냐? 합리성은 고통의 기쁨보다 클 때, 도덕성 측면에서는 오를 때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까요? 자, 이걸 바탕으로 가해 시의회 의원들과 다해 테러리스트들의 선택 행위를 분석해보라고 했어요. 자, 이 가해 시의회 의원들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 앞부분을 생략을 했는데 1347년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100년 전쟁 중인데요. 프랑스에 있는 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칼레가 영국 군대에게 이제 포위가 된 거죠. 그러면서 영국의 왕이 와서 항복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전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느냐? 영국 국왕에게는 칼레시를 제압할 무력이 있는데 그 왕이 이렇게 요구한다. 이 칼레시의 칼레시의 의원들 중에서 6명의 의원들이 도시 밖으로 걸어 나와라. 이 6명은 여기 와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즉 그러니까 칼레라는 도시를 그냥 살려주는 대가로 6명의 시의원을 죽이겠다. 그러니까 그 6명 자청해서 나와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 나오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우르타슈 드 생피에르라는 사람부터 나와서 내가 가겠소 라는 식으로 6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뒤에 이어지고 나서 맨 마지막에 재심문이 뭐라고 끝나냐면 다음 날 아침 6명의 의원들은 영국 국왕 앞으로 나아가서 처형이 집행되기 직전에 국왕은 이 시민들을 살려주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그럼 결국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시의회 의원들이 선택한 것, 내가 가겠소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죽으러 가겠소 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테고 그것은 곧 자살을 뜻하겠죠. 그랬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재심문 가에 나와 있는 시의회 의원들을 지금 재심문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 시의회 의원들이 죽음을 자처했잖아요. 죽음을 자청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이냐.
우선 합리성 측면에서 볼까요? 이것이 과연 합리적인 행위냐라고 보려면 이 말에 의하면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통이 이 사람들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재심은 어딘가에 나와야 되는데 그럴 만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 사람들은 시의회 의원이라는 명예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렇게 본다면 어떤 고통보다는 기쁨이 더 크다고 볼 여지가 있으면 있었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는 여지는 여기서는 나타나지 않죠. 어떤 학생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여기서 결국 이 사람들이 살아났으니까 이런 경우에 살아났다면 굉장히 큰 명예를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런 얘기는 맞지만 이 사람들이 내가 가겠소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런 결과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니까 이 사람이 죽겠다라고 하는 결정, 이 사람들이 내가 죽겠소라고 결정하는 과정 속에서 합리적인 선택이 있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죠. 이해되십니까? 즉 이들은 합리적이지는 않아요. 합리성 측면에서 이러한 선택을 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도덕성 측면에서 보면 어떨까요? 도덕성은 옳음이라는 측면에서 이 행위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것은 옳은 행위냐? 도덕적으로 옳은 행위냐? 그렇죠. 이들은 자신이 희생함으로써 갈레라는 시 전체를 살리겠다라는 도덕적인 동기에서 죽음을 자청했으니까 이들의 행위는 도덕성 측면에서는 정당화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괜찮습니까? 반면에 재심은 다가 어떤 내용인지 살펴볼게요. 다에 나타난 테러리스트는 무엇이냐?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9.11 테러 기억하시죠? 자살 테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어떤 테러 행위를 하는 것. 그 자살 테러를 말하고 있는데 이 자살 테러에 대해서 처음에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광신자나 적개심으로 가득 찬 미치광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합리적인 선택으로 볼 수 있다. 왜 그러냐? 공격을 감행하기 이전에 비용과 이익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즉흥적이고 감정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선택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근데 그렇다 치자. 그렇다면 과연 자살 테러라는 것도 합리적이냐라고 따져봤더니 여기서 이런 말들 하고 있죠. 자살 테러를 시도했던 테러리스트를 조사해봤더니 이 사람들은 자신이 처해 있던 절박한 상황에서 탈출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가정폭력 또는 가난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고 고통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살 테러를 통해서 그 집단으로부터 영웅이라는 명예를 얻을 수 있다라고 기대함으로써 자살 테러에 나서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과정 속에서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 죽고 나서의 이익을 기대함으로써 지금 이 삶을 끝내버리겠다. 명예를 위해서 이 삶을 끝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미치광이의 혹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의 판단이 아니라 상당히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기쁨과 고통, 그 비용과 이익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인 결정이 되겠죠. 그러니 여기서는 테러리스트들의 자살 테러 이것을 합리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본다면 우선 합리성 측면에선 그렇다. 이 사람들은 함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신이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따져본 결과로 이러한 자살을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반면에 그러면 도덕적이라고 볼 수 있느냐? 도덕적이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로 접근하는데 당연히 테러라는 행위는 무고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가는 것이니까 그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는 없겠네요. 그러니 여기서는 도덕성 측면에서 정당화될 수 없다. 그러니 정리하자면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봤을 때 시의회 의원들은 합리성 측면에서 충족되진 않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정당성이 충족되는 자살을 선택했고요. 테러리스트들은 합리적이긴 했지만 도덕적이지는 않았다. 이러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답변에 담아내면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예요. 보겠습니다. 재심은 나는 자살이 허용될 수 있는지를 합리성과 도덕성 측면에서 나누어서 접근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의 경우는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도덕적인 선택을 했다. 왜? 시의원이라는 명예가 있었고요. 또 결국은 살게 됐지만 죽음 직전까지는 그를 몰랐다는 점에서 이익을 기대한 행위는 아니었을 거예요. 내가 가겠소 라고 말하는 것이.
반면에 깔래 안전을 위해서 희생을 자처했다는 것은 공동체를 위한 도덕적 동기의 결과, 즉 옳음의 행위라고 볼 수 있으니까 이것은 도덕적이다라고 분석할 수 있고요. 다의 그 자살 테러리스트들은 합리적이지만 도덕적이지는 않은 거죠. 자살 테러 자체가 무고한 타인의 목숨을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잖아요. 반면 죽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즉 명예죠. 그것을 더 크게 여겨서 자살 테러에 임했다는 점에서 이것은 합리적인 선택의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조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연세대는 다면성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다면적 사고라는 것은 어떤 대상을 볼 때 하나의 관점으로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이상의 관점으로서 볼 수 있는 능력, 어떤 사고, 그런 태도를 말하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때 많은 학생들은 합리성과 도덕성이 있으니까 이걸 가지고 시의회 의원과 테러리스트들을 1대1로 대응하는 답안의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경향들이 가끔 있어요. 말하자면 시의회 의원들은 도덕적이었고 테러리스트들은 합리적이었다. 이런 식으로. 하지만 그것은 다면적이지 않은 거예요. 왜 시의회 의원이라고 해서 합리성 측면에서 다뤄볼 여지가 없겠어요? 왜 테러리스트라고 해서 도덕성 측면에서 다뤄볼 여지가 없겠어요? 그러니 주어진 관점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두 가지 관점으로 다 살펴보는 이러한 다면적인 접근을 여러분들이 연세대학교 요구하는 하나의 특성으로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점 제가 꼭 강조드릴게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2번이죠. 1-2번 보시면 다음 지문에 드러난 관점에서 제시문 나와 다를 평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문제 요구에서요. 평가하시오라고 하잖아요. 평가하시오라는 것은 그 대상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밝혀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냐 나쁘냐, 가장 쉽게 말하면 좋으냐 나쁘냐, 표현은 다양할 수 있죠.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으냐,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으냐, 이런 식의 내용을, 이런 식의 표현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내용의 본질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밝혀보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 지문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볼까요? 인간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상황에 처해서 이로움을 택하느냐 의로움을 택하느냐는 매우 어렵다. 둘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의로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로움이 충족돼야 되죠. 그렇지 않겠어요? 의로움을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먹고 살 것이 없거나 이러면 자신의 어떤 의로움을 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반면 또 이렇기도 하죠. 이로움을 추구하는 가치관에도 의로움이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래야 도덕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부의 축적 같은 것이 가능해지겠네요. 그래서 공자가 뭐라고 말씀하셨냐? 결리사의, 이를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운 것을 보면 목숨을 바치고, 이러이러한 말씀을 하셨다. 그러니 눈앞에 이익이 있으면 먼저 그것을 취하는 것이, 의로움에 합당한지를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이로움과 의로움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제시문, 이 지문의 의미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나요?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이 지문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로움과 의로움은 함께 가야 한다. 즉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의미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괜찮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나와 다를 평가라고 했는데 나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나가 뭐라 그랬냐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로움과 의로움의 관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아까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 지문을 다시 가지고 왔어요. 자신이 무엇을 제안하냐면 the issue, 아까 이 이슈가 자살이었잖아요. 이것을 조금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싶은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사람이 죽는 문제를 rationality의 문제와 morality의 문제를 distinguish 하자는 거잖아요. 구분하자는 것이다. 즉 어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을 합리성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내용이 뒤에도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러한 그 구분에서 I argue that these questions는 must come apart, 나눠져야 되고 최소한 분리해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이 사람은 합리성의 측면과 도덕성의 측면을 계속해서 나누어 다루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 재심은 나에서는 합리성과 도덕성, 자살에 있어서 물론 자살에 있어서 합리성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분리해서 접근하고 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지문은 어떤 입장이었냐면 이로움과 의로움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 재심은 나는 합리성과 도덕성을 분리해서 접근해야 된다고 했어요. 이 관점에서 보면 합리성이라는 것이 바로 이로움에 해당될 것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도덕성이 바로 의로움에 해당되겠죠. 근데 이것을 분리해서 접근하자는 것은 조화롭게 함께 다루자라는 지문의 취지에 어긋나요. 그렇다면 당연히 이 관점에서 봤을 때 재심은 나는 긍정적으로 보겠어요? 부정적으로 보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으로 보겠지. 부정적으로 볼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겠느냐? 이러한 이로움과 의로움, 이로움과 의로움의 어떤 조화로운 관계, 함께 가야 한다는 것, 어떤 조화를 병행의 필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 혹은 그런 것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당위성,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 재심은 나는 간과하고 있다. 그것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된다면 마이너스로 간다는 것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준 것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계속 가볼까요? 이번에는 재심은 다를 좀 평가해 보겠습니다. 재심은 다를 좀 보면 다에 관련된 내용도 다시 돌아와서 좀 볼게요. 이 자살 테러리스트죠. 이 테러리스트들은 어떻게 했느냐? 결국은 자살 테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걸 통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명예를 얻었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재심은 다에서 테러리스트는 테러를 통해서 자신의 명예를 얻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 테러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이로움과 의로움의 관점에서 본다면 의로움을 구현하지 못한 것이 될 것이고 명예라는 것은 바로 이 테러리스트의 발음이 잘 안 나오네요. 테러리스트의 이로움에 해당되는 내용일 것이니 그러면 결국은 재심은 이 지문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시 이 재심은 다를 플러스냐 마이너스로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당연히 이것도 마이너스를 보겠네요. 왜? 이로움과 의로움은 함께 조화를 이루어야 되는데 의로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잖아요. 다시 말해서 두 가지 중에서 의로움을 고려하지 못하고 이 말은 똑같은 말이 뭐냐면 이로움에 치중했다는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겠네요. 괜찮겠어요? 이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 이 두 가지의 조화였으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둘의 병행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 다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 쏠렸다는 측면, 이런 면에서 둘 다 좋은 평가를 받을 수가 없다. 예시 답변을 보면 이런 식으로 구성되면 좋습니다. 지문은 이로움과 의로움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나의 주장은 이로움과 의로움 간의 조화 가능성 또는 필요성을 간과했기 때문에 타당하지 않고요. 다의 경우에는 이로움에만 치우쳐서 의로움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그 역시도 조화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거죠. 양자 사이의 조화를 구현하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평가라는 문제 요구가 무엇을 구체적으로 쓰라는 것인지를 이해를 좀 해보시고요. 그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가면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제 2-1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번 보시면 작년에 여담인데요. 작년에 제가 이 말씀은 제가 다른 영상에도 올렸어요. 작년에 제가 2-1, 그러니까 1-1, 1-2, 2-1, 2-2 총 4문제가 나오잖아요. 이 4문제는 전체적으로 다 한번 풀어본 다음에 개요를 다 전체적으로 정리하시고 나서 답안에 쓰는 것이 좋아요. 왜냐하면 같은 주제로서 같은 주제를 여러 가지 각도로 물어보고 있는 것이라서 조금씩 내용은 다르더라도 전체적인 흐름이 있기 때문에 뒤에 있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앞에 있는 내용을 좀 조절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이점들이 있어요. 전체를 다 풀어놓고 답안을 작성하는 게. 그 반대말은 뭐냐면 하나 풀어보고 답안 쓰고 하나 풀어보고 답안 쓰고 이런 식으로 접근한 건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도 작년에 1-1, 1-2, 2-1, 2-까지 다 문제 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답을 쓸지 다 계획을 짜본 다음에 답안지를 작성하기 시작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개요 작성에 충분히 시간을 좀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2-1번인데요.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를 설명하라 그랬습니다. 이 제시문 라에 어떤 실험이 나왔는지 봤는데 여러분들이 이거 좀 한번 읽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핵심적인 내용만 보겠습니다. 결국은 합리성과 도덕성이 개인이 어떤 구조,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다던가 그런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합리성과 도덕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던졌다는 거예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되느냐라고 물었을 때 동의한다라고 한 사람이 있고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위험에 처한 사람은 구해야 되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그렇죠?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해야 된다는 것은 옳은 행위다라는 것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부분은 도덕성의 측면에서 이 사람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질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의한다라고 하면 도덕적인 사람들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좀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2만 명씩 무작위로 다 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각 집단에 속한 실험 대상자에게 물에 빠진 친구가 구조를 요청하는 상황을 제시하고 A 집단에는 구조를 위해 뛰어들었을 때 본인이 생존할 확률을 0.2, 20%죠. 0.2로 부여했고 B집단과 C집단에는 각각 50%, 80%를 부여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생존 확률이 갑자기 왜 나왔을까요? 내가 산다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되는 거지. 내가 살아남아야 내가 산다는 것은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이 생존 확률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되느냐면 그렇죠. 합리성과 관련되죠. 합리적인 판단. 내가 과연 살 수 있을까? 구해냈을 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고려하는 것은 나의 생명의 보존과 직결된 일이니까 합리성의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그랬을 때 이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정리했더니 다음과 같은 표가 나타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정리를 했어요. 지금 이 상황은 결국은 도덕성의 측면과 합리성의 측면을 반영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분류가 됐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숫자가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A집단은 생존 확률 0.2고 그러니까 20%죠.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에 동의한다. 즉 도덕적인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직접 구조한다라는 행위를 선택하거나 신고하고 기다린다는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사람들은 예를 들면 동의한다고 답한 사람은 직접 구조한다라고 말한 사람이 4,000명이고요. 동의한다 중에서 신고하고 기다리는 사람은 6,000명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표를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같은 표인데 생존 확률이 다르죠. 여기는 20%, B집단은 50%, C집단은 80% 이렇게 생존 확률이 달라질 때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이 달라지는지를 이 표가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시문 라의 실험 결과에서 무엇이 달라지고 있는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제시문, 이 표를 보시면 생존 확률이 있잖아요. 생존 확률이 0.2, 다른 건 다 같은데 0.2, 0.5, 0.8 이렇게 A, B, C로 가면서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생존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달라지느냐?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지죠. 여기 보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된다, 동의한다,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느냐에 관련된 것인데요. 생존 확률이 높아지면 이 사람들이든 가만 보세요. 이 사람들, 즉 도덕적인 사람들이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이든 생존 확률이 점점 높아질수록 직접 구조한다는 숫자가 여기 보시면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4,000명이니까 40%였죠. 도덕적인 사람들. 여기서는 50%죠. 여기서는 60%를 증가했죠. 무슨 말이냐? 생존 확률이 증가하면서 도덕적인 사람들은 직접 구조한다는 비율이 점점점 증가했고요.
비도덕적인 사람들, 즉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 사람들도 증가하죠. 보실래요? 여기 보시면 10,000명 중에 1,000명이니까 10%죠. 여기는 40%로 올라갔고요. 여기는 60%. 이 둘은 둘 다 60%로 똑같은 수치를 보일 정도로 직접 구조하겠다는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 내용을 정리하면 생존 확률이 높아졌을 때 도덕적인 사람들과 비도덕적인 사람들 모두 둘 다 직접 구조하겠다는 비율이 점점 높아졌다. 여기까지 되시겠습니까? 표가 어렵지는 않아요.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중심으로 표를 정리한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게 재심은 나에 나타난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의 근거에서 보라 그랬으니까 합리성과 도덕성이라는 관점에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얘가 도덕성에 해당되는 것은 알겠네요. 얘는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도덕적이냐 비도덕적이냐. 그렇죠? 합리성이 뭐에 해당될까요? 우리 앞에서도 잠깐 설명했듯이 그렇죠. 생존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은 나의 이익과 직결된 것이니까 이것이 바로 합리성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합리성의 측면, 도덕성의 측면이 작용하면서 최종적으로 어떤 직접 구조하겠다. 직접 구조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고 신고하고 기다린다라고 할 수 있었는데 직접 구조하겠다라는 선택 행위가 점차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럼 결국 이것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보죠.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데 합리성이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죠. 합리성은 즉 생존 확률의 변화인데 생존 확률이 변화하면서 이러한 선택의 변화가 발생한 것은 틀림없는 일이죠. 이것이 여기에 영향을 미친 것은 틀림없어요. 도덕성은 어떨까요? 도덕성의 여부는 이러한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미치죠. 미칩니다. 왜 그런지 보세요. 아까 우리 봤잖아요. 여기 이 사람들이 도덕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확률이 증가할 때 직접 구조한다라고 답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여기 40%, 50%, 60% 이렇게 증가하는데 여기는 처음에 10%였다가 40%였다가 60%로 굉장히 높게 점프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죠. 그 얘기는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으냐에 따라서 이 생존 확률이 증가할 때 이 선택 행위가 달라지는 비율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을 하고 그 얘기는 도덕적인지 도덕적이지 않은지와 같은 도덕성 이 자체도 이 사람들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해되십니까? 이 도표가 말하고 있는 것이 그거잖아요. 즉 합리성의 측면이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틀림없는데 이 측면에서 보더라도 도덕적인지 도덕적인지 않은지의 여부에 따라서도 생존 확률의 변화에 따라서 이 사람, 직접 구조의 비율이 달라지는, 비율이 증가하는 모습이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본다면 도덕성 여부도 이 사람들의 선택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최종적으로 설명해 볼까요? 인간의 어떤 선택, 여기서는 구조 행위였잖아요. 어떤 구조 행위에 있어서 인간의 행위, 여기서는 구조였는데 얘는 자, 합리성 영향 미치나요? 미치죠. 도덕성 미치나요? 미치죠. 합리성과 도덕성이 모두 작용한다. 혹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괜찮나요? 즉 인간의 행위에는 합리성의 측면 하나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성 측면 하나만 작용하는 것도 아니다. 이 두 가지가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인간의 행위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답변 예시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러면 이런 답이 나올 거예요. 라의 실험에서 직접 구조할 때 생존 확률은 나의 합리성에 해당될 것이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해야 한다는 태도는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나에서 말하는 도덕성에 해당될 것이다. 실험에서는 생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덕성을 갖춘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모두 직접 구조하겠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합리성에 영향을 받는 것은 틀림없고요.
이러한 실험 결과는 사람들이 행위를 결정할 때 합리성과 도덕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왜? 생존 확률이 높아짐에 따라서 도덕성이 낮은 개인들도 타인을 돕는 행위에 점점 나서게 되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여기엔 쓰지 않았지만 그것이 증가하는 양상도 이 사람들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죠. 그것은 도덕성이 뭔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테니 인간의 행위는 합리성이나 도덕성 하나만으로는 결정되지 않고 상황에 따라 두 가지 가치가 종합적으로 고려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 도표를 잘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자, 여러분 그 연세대학교에서 나오는 이 문제들은요. 우리가 도표들이 예전부터 계속 도표들이 나왔는데요. 그렇게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에서 준 조건들과 연결지어서 생각하는 거죠. 합리성과 도덕성의 개념에 근거해서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표가 있을 때 그 도표를 바라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즉 이 도표를 볼 수 있는 방향을 문제가 제약을 해주는 거죠. 합리성과 도덕성의 관점에서 봐라. 그러면 우리는 이 도표를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범위가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문제의 조건과 관련지어서 도표를 보는 연습을 하시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2-2번이네요. 지난 10년간 Y도시에서 물에 빠진 친구를 구조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뛰어든 사례는 총 203건. 그런데 물에 뛰어든 구조자가 생존한 경우는 42건이었다. 사망한 경우는 161건. 라의 실험 연구에서 이 보고와 가장 가까운 생존 확률을 부여한 집단은 A 집단이었다. 그렇죠. 아까 A가 뭐였냐면 생존 확률이 20%였잖아요. 여기가 203건 중에 42명이 살았으니까 대략 5분의 1, 20% 정도가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으니까 이 사건과 이 사례와 가장 가까운 조건을 보여준 이 집단은 A 집단이 맞죠. 그랬을 때 이 집단에 김연세라는 사람이 속했나 봐요. 친구를 직접 구조했다고 할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즉 어떤 사람이냐면 도덕적인 사람이죠. 도덕성을 갖춘 사람. 일 확률을 라의 실험 결과에 근거해서 계산할 수 있다. 그 계산 과정을 일단 구하라는 거잖아요. 자, 이 두 가지 해설이 접근이 다 가능한데요. 이른바 조건부 확률의 개념을 써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일단 그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저는 그보다 더 단순하게 풀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릴 거고 제가 실제로 답을 쓸 때도 그런 단순한 방법을 썼고 또 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에서 요구하는 수리논술, 이른바 말하는 수리논술 문제는 그렇게 복잡한 실질적인 수학 지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인 사고와 추론 능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우선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일단 수학적으로 접근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보죠. 여기 보면 직접 구조를 했다는 사건이 있고요.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일 사건이 있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죠. 직접 구조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X라고 한번 놓을게요. 그 다음에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 신념이라고 간단히 써볼까요? 신념을 가진 신념을 가졌을 이 사건을 Y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때 확률을 PX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때 확률을 PY라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그랬을 때 문제가 요구한 것은 뭐냐면 직접 구조했을 때 그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직접 구했는데 직접 구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는 것이니까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직접 구했는데 그런 조건 하에서 신념을 가진 사람일 확률을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엊그저께 수능 봤는데요. 어저께 할 수도 있겠네요. 수능을 봤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 확률에 대한 공식으로 봤을 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Px분의 Px 교집합 Y 이렇게 정리되잖아요. 아주 간단한 수식이죠. 그러면 결국 Px는 어떻게 돼요? 즉 직접 구조한 사람일 확률이라는 것은 이 전체 사람들이 2만 명인데 2만 명 중에서 이 전체 사람들이 중에서
직접 구조한 사람의 확률은 여기 직접 구조한다 여기 있잖아요. 이 숫자가 잘 안 보이죠? 이 사람들인데요. 여기 4천, 6천 미안해요 여러분. 불러드릴게요. 4천, 6천 그리고 여기가 1,000, 9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접 구조한 사람에 들어갈 확률이라는 것은 전체 확률 중에서 여기 4천, 1,000 여기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이것을 계산해 보면 전체가 아까 2만 명이었는데 여기 4,000명, 1,000명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5,000명이죠. 이렇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X 교집합 Y라는 것은 직접 구조도 하고 신념도 가진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의 확률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가 아까 2만 명이었는데요. 2만 명 중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4,000명이죠. 4,000명 이렇게 되죠. 그러면 결국 얘네들은 2만 다 없어지고 5,000분의 4,000 해서 0.8 이렇게 도출되죠. 그러면 0.8이면 80% 이렇게 80%라고 해도 되고요. 0.8이라고 답을 해도 됩니다. 이렇게 계산하면 조금 수학적으로 접근한 게 되고요. 근데 저는 실제로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아주 간단하게 접근했죠. 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김현세가 친구를 직접 구조했다? 그러면 직접 구조한 사람 여기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 들어가는 사람일 테니까 일단은 5,000명 중에 한 명일 것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4,000명일 거 아니에요. 이 중에서 4,000명이겠지.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0.8이다. 저는 간단하게 이렇게 처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로 설명을 했고 그것도 충분히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제가 합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라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이 수리논술 문제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수학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것 아니냐라고 걱정하거나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 지금 이 연세대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내는 이유는 여러분들 어차피 대학에 가면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치로 정리를 해서 다뤄야 되거든요. 그럴 수 있는 기본적인 소양을 묻기 위한 것이지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지식을, 특별한 수학적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어떤 과를 가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통계적인 접근 혹은 수치에 대한 정리 이런 능력은 대학의 어느 과를 가더라도 다 필요해요. 그 최소한의 능력을 물어보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수학적인 부담을 갖지 마시고 논리적인 접근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조금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저 정리를 좀 할까요? 그러면 그 뒤에 물은 부분이 아직 있죠. 또 이에 근거해서 김현세라면 재심은 가와 다에 나타난 행위의 선택 기준을 각각 어떻게 평가할지 서술을 하시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김현세라는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이고 또 직접 구한 사람이기도 하죠. 그러니 이 사람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일 거예요. 정리해서 김현세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죠. 그러면 아까 재심은 가와 다 기억나십니까? 그 6명의 시의원들, 자살 테러리스트들. 그들은 무엇을 선택 기준으로 삼았냐면 나에서는 도덕성을 행위의 선택 기준으로 삼았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깔레라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희생했잖아요. 다에서는 자신이 죽어서 얻을 수 있는 명예, 이익, 그리고 지금 현재 살아있을 때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것, 즉 합리성을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죠. 그렇다면 당연히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플러스이냐 마이너스냐라고 봤을 때 이 김현세는 도덕성을 강조하는 사람이니까 이 재심은 도덕성을 강조했던 이것은 기본적으로 플러스로 보겠어요, 마이너스로 보겠어요? 긍정적으로 평가하겠네요. 이 행위의 선택 기준을요. 반면에 합리성만 강조했던 테러리스트들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측면에서 봤을 때 당연히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 것이다. 답안은 이렇게 구성해 가면 되겠습니다. 예시 답안을 구성하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정리해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복잡한 조건부 확률의 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논리로 간단하게 처리한 식으로 그대로 보여드립니다. 작년에 제가 시험장에서도 거의 이와 유사하게 작성을 했어요. A집단에서 직접 구조한다고 답한 사람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했던 4,000명, 동의하지 않은 1,000명을 합쳐서 총 5,000명인데 친구를 직접 구조한 김현세가 이 위험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의 확률은
직접 구조한 사람의 수인 5,000명 중에서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의 수인 4,000명의 비율로 나타나니까 0.8 끝. 그런데 이러한 김현세는 생존 확률이 낮음에도 기꺼이 친구를 위해서 직접 구조에 나섰다는 점에서 합리성보다는 도덕성이 입각해서 행위하는 사람이니까 재심은 가해 시의원들이 행위의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도덕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고, 반면 다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행위의 선택 기준으로 삼았던 합리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에 대한 간단한 부연 설명들은 여러분들이 답안에 자유롭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장시간 고생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꼭 당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문제를 직접 시험장에 가서 풀었고요. 또 지금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저도 다시 이 문제를 읽고 정리하고 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풀이 과정을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정돈해서 문제를 풀어갔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시험장에서는 저 역시 계속해서 시행착오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이 과정은 설명과 해설을 위해서 정돈해서 보여드린 것이지 저조차도 실제 시험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 번에 정돈해서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러니 자신의 시행착오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시행착오는 당연한 것이다.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그러한 논리를 찾아갈 때까지 끊임없이 두드려보고 끊임없이 답을 만들어가는 노력만은 게을리하지 않겠다. 이러한 좀 자신감 그리고 어떤 의지를 가지고 시험장에 간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